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죠? 더운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2016년도 2회차 직업상담사 필기시험 중에서 노동시장론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론도 뭐 큰 무리 없이 무난한 수준에서 출제됐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1차 시험은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임금이 하락할 경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아닙니다. 탄력적이에요. 장기에는 대체 효과 외에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 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장기에는 대체 효과 및 소득 효과로 인해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뭐냐면, 주로 단기에서는 노동의 증감만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는 노동 이외에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드는 걸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예를 들어서 임금 대비 노동 수요량 했을 때 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걸 단기라고 본다면, 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장기는 사람 외에 예를 들어서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혹은 뭐 추가적인 어떤 노동 비용 토지 비용이 감소한다든가,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단기에서는 이것만 가능하다면, 장기는 이 세 가지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장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노동비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자본도 토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니라 이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훨씬 더 장기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을 더 고용량이 늘어나는데, 단기에서는 뭐냐면 인건비만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만, 장기에서는 인건비도 감소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자본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사람을 쓴다면 이만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을 때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감소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올라갈 때는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감으로 해서 훨씬 더 노동 수요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노동 수요가 소득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방 굴절을 노동 곡선에서 알다시피 여기가 대체 효과 구간이고 여기가 소득 효과 구간이죠. 그럼 소득 효과 구간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노동을 오히려 줄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장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동을 증가한다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대체 효과만 보지 소득 효과까지는 안 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만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A국가의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년층이 각각 1,000만 명이다. 사실은 각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각각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자, 볼까요? 인구, 노동 가능 인구, 비노동 인구, 15세 미만이거나 완전 은퇴자죠.
근데 이것과 이것의 각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2천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은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15세 미만과 완전 은퇴자를 합하여 1,000만 명이다 이렇게 됐어야죠. 사실은 문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00만 명이에요. 그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가능 인구는 4천만 명이었겠죠.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는 뭐로 나눠지나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지겠죠. 또 경제 활동 인구는 뭐예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한 취업자가 1,5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500만 명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 인구는 2천만 명이겠죠. 그다음 비경제 활동 인구도 그럼 2천만 명이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4천만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가 뭔가요? 실업률과 경제 활동 인구를 구하래요. 자, 실업률은 뭐예요? 경제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죠. 예, 취업률은 똑같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참가율은 뭐예요?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활인구죠. 경제활동 인구 경활인구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 명이라 그랬죠. 2천만 중에 500이죠. 곱하기 100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뭐예요? 얼마가 나오나요? 예, 25% 나오죠. 25%. 그 다음에 노동 가능 인구가 얼마였어요? 4천만이죠. 4천만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2천만이었죠. 그럼 얼마예요? 이건 50%죠. 예. 자, 여기 안 나왔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은, 아니, 취업률은 뭐다? 예, 요게 취업자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예, 고용률이라는 게 있겠죠. 고용률. 고용률도 알아두시면, 고용률은 뭐예요? 노동 가능 인구분의 뭐죠? 취업자. 예, 요게 취업률과 다른 거죠. 똑같이 100은 곱합니다. 그러면 노동 가능 인구가 얼마예요? 4천만 분의 1,500만 곱하기 100이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그건.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뭔가 2번이죠. 기억이 25%고 니은이 50%이다. 예. 다음 직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직종별 혹은 직업별이라고 부르죠. 동일 직업의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이나 공장에 관계없이 가입한 횡적 조직이다. 그렇죠. 같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뭐 회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뭐 가라는 직종이다. 여기도 가라는 직종 있겠죠? 여기도 가라는 직종 있고 여기도 가라는 직종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모여 해서 만든 이렇게 횡적으로 만든 게 직업별 노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자, 여성 연소 노동자들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직업별 노동조합은 숙련공 위주의 어떤 임금을 몸값 올려보고자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처음에 그게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미숙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가입합니다. 다. 초창기엔 그랬다는 거죠. 예, 과거 시점으로 쓰였으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활동에 의한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에 주력했고요. 산업혁명 초기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조직으로 형성되었다는, 이게 맞는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2번에 지문에 나온 2번은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근로조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는 당연히 보상임금 격차인 거죠.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었죠. 임금 보상 격차에 의하면 뭐 고용과 관련된 것도 있었죠. 고용 안정에 관련된, 그죠?
고용 안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뭐 프리랜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적게 받아도 오래 일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일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일할 때 많이 받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근로 조건의 차이에서 임금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상임금 격차라고 부릅니다. 예, 보상임금 격차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미국의 토인이 제창했고 경영활동에 의한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했다. 그 다음에 기본 취지는 작업 비용으로 달성된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환원했다. 예, 이거 토인이 제창한 이익 분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힉스의 교섭 모형과 기대 파업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비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다. 예. 힉스의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 이거는 사용자 양보 곡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뭐죠? A죠. 그럼 무엇이 된가요? B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다.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을 했네요. 네. 많이 바꾸자. 이게 이제 임금 인상률이 되겠죠. 예, 노동조합에서는 많이 달라 그러고 사용자는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시작되는 거죠. 파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는 그 뒤에 점점 올라가는 양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점점 내려오는 형태의 저항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타결이 되는 거죠. 타결 시점이 되는 거고, 요 금액, 요건 타결 금액이 되겠죠. S0 기간의 파업을 통해 교차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결정된 임금률이 W0가 됨을 알려준다. 그렇죠. 지금 얘기했죠. 이 시점에서 타결이 됐고 결정된 임금이 되겠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OW0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파업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조합이 OW0가 요 시점인 거죠. 요 시점. 그러면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사용자도 더 버텼겠죠. 네, 바로 그래. 그럼 너 이제 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버텼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기간이 더 이끌어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노사가 S0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W0 임금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할 것이다. 어차피 파업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타결될까 알겠다. 그러면 그냥 나 요만큼 요구하고 너도 요만큼 줘 해서 그냥 파업도 안 하고 타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서 끝날지 혹은 임금 수준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힉스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이동의 용이성 정도, 여성의 취업 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은 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 되는데 4번 다른 생산 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이거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죠.
그 외에 뭐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에는 인구 수라든가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8번.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 수준과 고용의 변화로 오른 것은,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동 수요도 증가하고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도 증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 공급도 증가했다는 이렇게 변했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이리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선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용은 여기서 이리 가든 고용량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임금은 여기서 계속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혹은 뭐 여기도 높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금 변화 방향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용은 증가하는 건 확실합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최저임금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예, 최저임금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게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아우 그래 올려줄게, 이거 들어준다면 최저임금제 없더라도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난 안 해줄래, 뭐 너희 없어도 딴 사람도 쓰면 되지, 뭐 너희 올려달라는 건 안 올려줄래, 이럴 수 있다면 어떤 경우? 올려준다고 했을 때는 최저임금제 없어도 돼요. 근데 안 올려준다 그럴 때는 최저임금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 네가 안 올려줘도 국가에서 알아서 올리라고 돼 있으니까 너도 올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주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 상태일 때, 이런 게 그런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 홍길동이 없어도 딴 사람 쓸래? 왜? 나밖에 쓰는 기업이 없어. 딴 데가 너 취업할 수가 없잖아. 너 나한테 하든 말든 해. 나 안 올려줄래.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진짜 슈퍼 갑의 행포를 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국가에서 너 그래도 최저임금 올려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요. 그러면 근로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네. 수요독점 상태일 때는 근로자에게 참 유리해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최저임금과 한계 요소 비용이 일치할 경우, 뭐 비용과 최저임금이 일치하다. 그럼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상관없는 거죠. 그만큼 주고 그만큼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물론 이것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그 최저임금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우가 가장 유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일 때, 이 경우에는 뭐 사람이 나는 최저임금보다 밑에선 일 안 해, 그러면 안 하게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국가가 통제 안 해도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0번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무슨 기업 특수적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그 기업만이 갖는 고유한 기술이라든가 혹은 기능이라든가 뭐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 이윤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 기업만이 특수하게 갖는 인적 자본, 사람들에게 축적시키는 기술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이 형성 원인이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나왔던 기업 간 차별에 대한 제품 생산. 예. 저 기업과 우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업에서 생산하는 방식, 우리는 안 써. 우리 기업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특수성, 특유성, 뭐 이런 거.
우리 공장에서 갖는 그런 생산 방식이 고유해. 다른 데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그러한 그 특수한 인적 자본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장비의 특수성. 우리 기업만이 갖는 특수성. 다른 기업에서는 똑같은 장비 안 쓴대. 그럼 우리 기업만이 갖는 특수한 인적 자본을 양성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 직업 훈련의 일반적인 것들은 다 한 것. A 기업도 하고 B 기업도 하고 C 기업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형성 요인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1번 임금체계 유형 중 연공급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공급은 뭔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연공급은 주로 그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달라지는 거죠. 임금이 상승해지는 거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겠죠. 그 수준에서 이제 근속에 따라 올라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호봉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서 위계질서 확립이 사실은 잘 되죠. 먼저 들어온 사람을 대접을 해주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미약합니다. 왜?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 적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근속기간만 오래되면 그냥 장땡인 거야.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능력과 업무의 연계성이 미약해지는 거죠. 능력이 좋으면 뭐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능력이 안 좋으면 연봉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근속 기간 올라가면 그러니까 해가 지나면 그냥 급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거죠. 11번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2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실업 여러 종류가 있죠. 실업 보면 뭐 마찰적 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등. 마찰적 실업은 뭐예요? 구인 정보와 구직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마찰이 발생해 생기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업을 구하려는 동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실업 발생하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들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내가 그 회사 가면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지원하고 그런 기간 동안은 실업자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구인 구직 정보의 어떤 신속한 제공이라든가 직업 안정기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실업 기간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근로자가 이에 못 미쳐서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 발전이라든가 기계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해 가는데 근로자가 그걸 따라가질 못해.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인 거예요. 물론 업종 변환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에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시켜 준다든가 혹은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고요. 경기적 실업은 말 그대로 불경기 때 수요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서 상품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수요 부족인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만큼 생산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그럼 어떻게 노동 수요가 또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 불러요. 계절적 실업은 말 그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인 거죠. 자, 여기서 뭘 물어봤나요? 경기적 실업이죠.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적 실업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냐면 경기 부양책.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이자 싼 값에 돈 빌려줄 테니까 니네 갖다 써가지고 공장 좀 세우고 연구소 좀 세우고 해서 사람 좀 써,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금을 인하한다든가,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푼다든가 시장에 금융 확대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등등등등 이런 정책들을 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SOC 같은 공적 자금을 많이 푼다든가,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경우에 공적 자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것들이 경기 실업에 대한 대책들이에요. 지역 간 이동 촉진,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실업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효 수요의 확대, 그죠? 유효 수요의 확대, 수요 부족이니까 유효 수요의 확대를 시키면 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기업의 퇴직자 취업 알선, 이거는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전산망 확대, 이거는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쓸만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13번 노사관계 3주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입니다. 큰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전국 노사관계법, 일명 와그너법이라고 불려지는 이 법이 성립된 이후의 노사관계는 뉴딜적 노사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딜 정책을 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 일환으로서 만들었던 것이 전국 노사관계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민법적인 계약, 내가 일하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줘, 이런 민사적인 관계였다면, 이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행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던 법이 와그너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마르적 노사관계라고 하면 바이마르적 헌법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최초에 이제 헌법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15번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첫 번째 노동 시간을 늘리고 경제 활동도 증대시킨다. 실업급여가 노동 시간을 늘리고 경제 활동도 증대시키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경제활동도 감소시킨다. 그렇지는 않겠죠. 실업급여를 준다는 건 뭐예요?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노동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킨다라는 거. 이게 맞는 얘기죠. 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경제활동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자로. 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잖아. 이 실업자가 상태로 있다는 건 경제활동 인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외부 환경 변화라는 것은 불경기, 호경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잘 될 때는 사람 많이 쓰고 싶고, 회사가 안 될 때는 빨리 해고해서 어려운 회사를 계속 이끌어가고 싶고, 이럴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이란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직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건 외부적 수량 유연성은 아니에요. 이건 내부적인 거고요. 유연성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면, 내부적인 것은 내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혹은 직종 전환을 시키거나 전환 배치시키거나
혹은 뭐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부적인 거고, 외부적인 것은 외부 인력을 자유롭게 데려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파견이 됐든 혹은 뭐 도급이 됐든 혹은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외부적 수량의 유연성이나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했다 그랬죠? 그 내부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의 예로는 변형시간 근로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능적 유연성이란 생산과정 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거다. 기능적. 예, 기능적인 유연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A 부서 부서라기보다는 생산 공정을 얘기하면 1라인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1라인의 생산 물품이 줄었다.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면 2라인이나 3라인으로 보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1라인에서 했던 일을 2라인, 3라인에서 다 할 수 있게 다 기능화시키는. 이래서 기능을 좀 더 많이 수축시켜서 이렇게 자유롭게, 반대로 이제 1라인이 또 많아진다. 그러면 2라인이나 3라인에서 1라인으로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능적 유연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기업이 이 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W는 VNPL이라는 게 있죠. 이윤 극대화. 결국은 임금이 어떤 생산성과 맞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성 가치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W가 이럴 때가 있고 W가 이럴 때가 있고 3번 W가 이럴 때가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리한 거예요. 생산성보다 훨씬 더 임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임금이잖아요. 그죠? 요게 맞춰야 되고, 이럴 때는 생산성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임금이 적게 주고 있다. 그럼 좀 더 사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원당 노동의 한계 생산이 1원당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작을 경우, 예, 노동 생산이 자본 생산보다 어떻게 돼? 작을 경우, 이러면 사람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쓰지,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기계 쓰지 사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원당 노동의 한계 생산이 1원당 자본의 한계 생산과 일치할 때, 이럴 경우에는 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는 굳이 뭐 감소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명목 임금보다 클 경우, 예, 이거는 이제 이럴 경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보다 클 경우죠. 예, 이러면 뭐 줄여야 되겠. 아니 좀 이게 아니죠.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명목 임금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죠. 이럴 경우 이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노동 수요를 어떻게 돼요?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실질 임금보다 클 경우, 그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겠죠. 여기 임금이 이제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으로 바뀌었을 뿐이겠죠. 이 경우에는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18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실업의 종류와 대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하여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업의 종류 중에서 구조적 실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장 산업에는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양 산업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공급은 적은 거죠. 근데 사양 산업에 있어서는 노동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실업이 발생하겠죠. 네, 구조적 실업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구조적 실업의 인력 정책을 쓰라는 거죠. 다음 19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7%라고 하면 명목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은 그 물가 상승률에 플러스 실질 생산성 증가율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7% 플러스 3%죠. 그럼 10%가 명목임금 상승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노동 수요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느냐? 임금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 변화율로 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 지금 주어진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임금 탄력성 값이 0.6이라고 주어졌네요. 0.6이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15%래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X는 0.6 곱하기 15%인 거죠? 그러면 0.6 곱하기 0.15가 되겠죠? 예.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예. 0.9가 나오네요. 9. 0.09죠, 참. 그러면 9%인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선은 공식부터 써라. 제가 수업 시간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공식을 써라. 공식. 노동수요 탄력성이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노동수요 탄력성의 공식을 썼잖아요. 물론 이 공식이 O와 인구 트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들은 뭐로 구해라? 인구 트리.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와 비노동 인구, 그 다음에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취업자를 다시 임금 근로자와 이거 안 보이시겠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구 트리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인구, 노동 가능 인구, 비노동 인구, 그 다음에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그 다음에 경활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지죠. 임금 근로자는 상용직, 뭐 비상용직 다더라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시 휴직자, 뭐 이런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요 인구 트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 취업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대입을 해서 세 번째 풀이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계산 문제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